그런데 대통령이 탄핵 소추됐던 이 초반만 해도요, 이 따져볼 쟁점들이 비교적 명확했고,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지 않을 거다, 이런 관측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탄핵 심판 변론이 진행됨에 따라서 여러 돌발 변수들이 또 나타났죠. 그래서 헌재의 결정을 예측하기가 한층 어려워졌다, 이런 관측이 또 많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요, 선거의 향방을 가를 세 가지 관전 포인트를 제시를 했는데, 내란죄 철회, 오락가락했던 관련자들의 증언, 그리고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 인정 여부, 이거였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먼저 이 국회 소추인단의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서는요, 이 국회 탄핵 소추의 절차적 흠결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게 지적되는 부분이 바로 이 내란죄 철회 그 부분이었는데, 앞서 국회 측은 이 대통령 탄핵 사건의 변론 준비 기일에서 돌연 이 국회 소추서에 들어있는 탄핵 사유 가운데 형법상 내란죄를 처리하겠다라고 나서면서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국회 측은요, 재판이 오래 걸리고 또 증거 등 이 입증이 좀 까다로운 형법상의 내란죄는 생략하고 헌법 위반 문제만 판단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러자 윤 대통령 측에서는요, 이 탄핵 소추 내용 중 80%가 내란죄 관련 부분인데 그게 빠지는 것이라며 탄핵 심판 자체가 각하돼야 한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관련해 헌재 변론 당시의 양측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것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그런 취지신가요?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입니다. 내란죄 성립을 토대로 이 사건 탄핵 청구에 이른 것인데,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면 탄핵 소추는 잘못된 것입니다. 내란죄는 형법상의 범죄이지 헌법상의 범죄가 아닙니다. 법조계에선 이런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 요청, 이 기억과 관련된 부분이 결국 재판관 평의가 이렇게 길어진 배경 중에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이 절차적 흠결을 지적하며 각하를 주장한 만큼 재판관들이 이 부분을 신중히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실제로 정당한 절차, 합법적 절차의 중요성은 한덕수 총리의 탄핵 사건에서 일부 재판관들이 각하 의견을 낸 핵심 서유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이 대통령 대행을 맡고 있던 한 총리의 국회 탄핵 소추가 대통령 탄핵 의결 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부적법했다는 의견을 이유로 각하 의견을 내고 본안 자체 판단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만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건의 경우 재판관 8명이 전원일치로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각하 판정을 내릴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변론 절차 초기에 소추 사유 철회 논쟁이 불거졌을 때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직접 변론에서 정리했었고, 만약 각하 결정을 할 거였다면 진작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더 빨리 각하를 선고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탄핵 소추 사유의 주요 근거로 제시됐던 이 군인과 경찰 핵심 증인들이 정작 헌재 증언에서는 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재판관들이 깊게 들여다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증언이 바뀐 대표적인 인물, 바로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입니다. 곽 전 사령관은요, 당초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했던 발언과는 다르게 헌재에선 의원과 인원이란 표현을 혼동하는 모습을 보여서 신빙성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실제 곽 전 사령관은 헌재 증언 과정에서 정형식 재판관으로부터 진술이 분명하지 않다는 취지로 추궁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후 김현태 707 특임단장으로부터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에 회유됐다는 폭로까지 나오면서 윤 대통령 측은 진술이 오염됐으므로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의 현재 증언 모습도 다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비상계엄령이 증인의 기억에 150명 기억이 있습니까? 예, 150명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당일날 없었는데 그 부분 150명 기억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한 게 아니라 생각이 났어요? 예. 그건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나중에 기억이 났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예. 150명. 예. 그러면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자수서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니,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자수서 이런 거 다 떠나서 지금 기억나는 대로만 말하란 말이에요. 그거는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탄핵 심판에 유일하게 2번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이죠.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 작성했다는 이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와 관련해서도 이 신빙성 논란이 불거진 상태입니다. 홍 전 차장은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이 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과 통화해서 싹 다 잡아들이라 등의 지시를 받은 뒤에 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의 통화에서 이 정치인 체포 명단을 듣고 메모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 문제의 메모를 작성한 시간과 장소 등에 대한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이 정치인 체포 지시 자체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이 여권을 중심으로 이어졌습니다. 홍 전 차장은요 이후 이 헌재에 다시 증언으로 나와서 이 최초 메모 작성 장소를 국정원장 관저 앞이 아닌 자신의 집무실이다라면서 이 기존 입장을 정정을 하고 또 자신이 작성한 메모 실물을 제시하면서 이 세 차례에 걸친 체포 명단 메모 작성 과정을 설명을 했음에도 이 진술 번복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이 관련해서 홍 전 차장이 메모에 대해 언급한 발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방첩사령관이 명단을 불러주는데 당시 구청원장 관사 입구에 있는 공터였기 때문에 서서 제 포켓에 있던 메모지에다 막 적었었습니다. 저도 명단을 적은 것을 관저 공터에서 서서 적었다고 했는데 네. 22시 58분에 공관 공터의 사항과 23시 06분에 직무실에서 서서 받아 적었던 사항을 다소 혼동해서 진술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검찰 조사 받을 때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었고 병상에서 투약한 상태에서 알겠습니다. 약간의 기억을 보정해 보니 그 명단을 받아 적은 것은 23시 06분에 사무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일고 있는 진술과 관련해서 법조계에서는 이 재판관들마다 엇갈리는 이 증언들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생각이 다를 텐데 그 차이가 이 최종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헌재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유독 자주 충돌했던, 그러니까 국회와 대통령 측이 아닙니다. 바로 재판을 진행하는 그 헌재 재판관들과 대통령 측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던 그런 쟁점도 있습니다. 바로 핵심 증인들이 검찰에서 작성한 조서를 헌재가 증거로 인정할지 바로 그 여부였습니다. 과거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삼는 데 동의하지 않아도 쉽게 증거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엔 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법정에서 입장을 바꾸면 판사가 사실관계 인정에 활용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이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조서와 공소장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헌재는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심판이라며 형사소송법과 별개로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조선일보에 법리와 증거 능력을 엄격하게 따지는 재판관들은 검찰 조서를 함부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서가 증거에서 빠지면 윤 대통령 탄핵 여부는 어떤 결론이 날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